장마철이 오면서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외로움도 깊어집니다. 전북 완주의 한 농가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86세 할머니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인도네시아에 있는 증손자 사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채 빼앗긴 손자, 그리고 매달 120만 원씩 사라지는 아들의 노후 자금을 지켜보면서 말입니다. 86년 살면서 이렇게 뻔뻔한 사람은 처음 봤어요.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 뒤에는 전국 수만 명의 비슷한 가정들이 숨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제 결혼 사기에 대한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며느리 하면 흔히 갈등과 시집살이를 떠올리시죠? 하지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전혀 다릅니다. 최근 발표에 따르면 국제 결혼 관련 피해 신고가 작년 대비 280% 급증했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 시어머니들이 주요 피해자가 되고 있는데요. 과연 이들은 어떤 방식으로 가족 전체를 속이고 있을까요? 이런 중요한 정보가 더 많은 어르신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고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 가족들께 꼭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평생 저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86세 할머니의 충격적인 증언을 통해 며느리 가면을 쓴 사기꾼의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86세 된 할머니입니다. 전북 완주에서 아들 상훈이와 함께 살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께 우리 집에 일어난 일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는데 저 같은 일을 당하시는 분들이 더 이상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 말씀드려요. 우리 상훈이는 올해 63세인데 평생 장가를 못 갔어요. 젊어서부터 농사만 지어왔고 저를 모시느라 결혼할 생각을 못 했거든요. 효자예요, 정말. 다른 집 아들들은 다 결혼해서 나가는데 우리 상훈이만 저와 함께 남아서 농사 짓고 저를 돌봐줬어요. 그런데 제가 나이가 들수록 상훈이가 걱정되더라고요. 제가 언제까지 살겠어요? 저 없으면 상훈이는 정말 혼자가 되는 거잖아요. 밤마다 그 생각을 하면 잠이 안 왔어요. 상훈이한테 결혼하라고 몇 번 말했는데 이제 와서 누가 저 같은 늙은이 받아주겠냐고 하더라고요. 3년 전에 동네 이장님이 상훈이한테 스마트폰을 사주시면서 인터넷 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처음에는 뭐 하는 건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국제결혼 얘기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좀 걱정됐어요. 외국 여자가 우리 시골에 와서 잘 살 수 있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상훈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매일 저녁이면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뭔가 메시지를 주고받더라고요.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인도네시아에 사는 여자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름이 마야라고 35살이라고 했어요. 저는 처음에 걱정이 많았어요. 요즘 사기꾼들이 많다잖아요. 특히 외국에서 온다는 사람들은 더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상훈이한테 조심하라고 몇 번 말했는데 상훈이는 진짜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마야가 보낸 사진도 보여주었는데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가족 사진도 있었는데 부모님과 여동생과 함께 찍은 사진에서 정말 화목해 보였어요. 한국어 공부하는 사진도 있었고요. 그런 걸 보니까 저도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상훈이가 마야와 메시지 주고받은 지 2달쯤 되었을 때 마야가 한국에 오고 싶다고 했대요. 상훈이를 직접 만나보고 싶다는 거였어요. 상훈이는 정말 좋아했어요. 그런 상훈이를 보니까 저도 기뻤어요. 60이 넘어서 이런 기쁨이 있을 줄 몰랐거든요. 상훈이가 마야를 한국으로 초청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준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진심이구나 싶었어요. 초청장도 써주고 비행기표 값도 보내드리고 그랬어요. 저는 그동안 상훈이가 혼자 사는 게 안쓰러웠는데 이제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서
기뻤어요. 드디어 마야가 한국에 왔어요. 상훈이가 인천공항에 마중 나가서 데리고 온 마야를 처음 봤을 때 정말 예쁘고 착해 보이더라고요. 저를 보자마자 깍듯하게 인사하고 어머니라고 부르더라고요. 한국말도 생각보다 잘했어요. 마야는 정말 예의가 바르고 부지런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저보다 먼저 일어나서 밥을 해놓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도 정말 잘해줬어요. 제가 몸이 불편하다고 하면 이것저것 챙겨주고 병원에 갈 때도 따라가겠다고 하고 그랬어요. 상훈이는 정말 행복해했어요. 60이 넘어서 이런 행복이 있을 줄 몰랐다고 마야를 만난 게 인생 최고의 행운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상훈이를 보니까 기뻤어요. 이제 상훈이도 가정을 가질 수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동네 사람들도 마야를 좋아했어요. 인사도 잘하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열심히 배우려고 하더라고요. 특히 저한테 한국 요리 배우고 싶다고 해서 여러 가지 가르쳐 줬어요. 정말 열심히 배우더라고요. 한 달 동안 함께 지내면서 저도 마야를 딸처럼 여기게 되었어요. 상훈이는 물론이고 저한테도 정말 잘해줬거든요. 그래서 마야가 관광비자 기간이 끝나서 인도네시아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정말 아쉬웠어요. 그런데 마야가 돌아가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상훈이 오빠와 함께 있고 싶다고, 어머니도 모시고 싶다고 했어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정말 고마웠어요. 외국에서 온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하다니.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 마야는 인도네시아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와 함께 살기로 했어요. 정식 결혼 절차를 밟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서 우선 사실혼으로 살기로 한 거예요. 저는 그래도 좋았어요. 상훈이가 행복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집안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거든요. 마야가 있으니까 집안이 화목하고 상훈이도 기뻤고 저도 마야라는 딸을 얻은 것 같아서 좋았어요. 이제 상훈이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이미 이상한 점들이 있었어요. 마야가 가끔 긴 전화를 하거나 혼자 외출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냥 고향 가족들이 그리워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 보니까 다른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야가 처음 우리 집에 와서 함께 살게 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다음은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한 달 정도는 정말 좋았어요. 마야가 정말 착하고 부지런했거든요. 저보다 먼저 일어나서 밥 해놓고 집안 청소도 깨끗하게 하고 제가 몸이 아프다고 하면 약도 챙겨주고 그랬어요. 상훈이도 정말 행복해했고요. 그런데 2달째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집에서 저와 이야기도 많이 하고 한국 요리도 배우고 그랬는데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더라고요. 한국어 공부하러 도서관에 간다고 하면서 자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동네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마야를 도서관에서 본 적이 없다고, 다른 데서 봤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좀 이상하다 싶었어요. 거짓말을 할 이유가 뭐가 있나 싶어서요. 그리고 전화통화도 정말 길어졌어요. 처음에는 가족들과 안부 인사 정도 하는 줄 알았는데 한 번 통화하면 2~3시간씩 하는 거예요. 국제전화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걱정됐어요. 상훈이한테 말했더니 가족이니까 당연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좀 이상했어요. 통화할 때 제가 가까이 가면 다른 방으로 가서 문을 닫고 통화하더라고요. 뭔가 숨기는 것 같았어요. 86년 살면서 사람 보는 눈은 좀 생겼거든요. 가장 이상했던 건
아이 이야기를 계속 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마야가 자꾸 상훈이한테 아이를 갖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직 정식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아이 얘기를 하다니요. 상훈이는 나이도 있고 해서 조심스럽다고 했는데 마야는 계속 고집을 부렸어요. 저한테도 와서 어머니, 저 상훈이 오빠 아기 갖고 싶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저도 좀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마야한테 아직 서두를 것 없다고 천천히 생각해 보라고 했더니 마야가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늦으면 안 된다고 빨리 아이를 가져야 한다고 했어요. 왜 그렇게 급하냐고 물어봤더니 한국에서 아이를 낳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86년 살면서 여러 사람을 봤는데 마야의 행동이 그냥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 같지 않았어요. 결국 상훈이가 마야 뜻대로 하기로 했어요. 마야가 그렇게 원한다면 좋다고 생각한 거죠. 저도 손자 손녀 보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왠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다행히 몇 달 만에 마야가 임신을 했어요.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상훈이는 정말 기뻤어요. 저도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어요. 마야가 임신하고 나서 어떻게 변할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임신하고 나서부터 마야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선 집안일을 전혀 안 하기 시작했어요. 임신했으니까 몸이 힘들다고 하면서 밥도 안 해주고 청소도 안 했어요. 저는 86살인데 다시 집안일을 다 해야 했어요. 그것보다 더 속상한 건 저한테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거였어요. 전에는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정말 잘해줬는데 임신하고 나서는 대답도 대충 하고 제가 뭐라고 하면 짜증을 내더라고요. 특히 동네 분들이 오시면 정말 무례했어요. 인사도 대충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제가 임신해서 몸이 힘들다고 말씀드려도 동네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저도 정말 부끄러웠어요. 농사일도 전혀 안 도와줬어요. 전에는 그래도 밭에 나와서 간단한 일이라도 했는데 임신하고 나서는 아예 밖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상훈이 혼자 다 해야 했어요. 86살 된 저도 할 수 있는 일은 도왔는데 젊은 마야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리고 돈 얘기를 자주 하기 시작했어요. 임신했으니까 영양제도 먹어야 하고 좋은 음식도 먹어야 한다고 하면서 용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요구하는 금액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한 달에 100만 원씩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돈이면 우리 집 한 달 생활비보다 많다고 생각했어요. 임신했다고 해서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가 싶었거든요. 더 이상한 건 임신 6개월쯤 되었을 때였어요. 마야가 갑자기 아이를 인도네시아에서 낳고 싶다고 한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한국에서 낳아야 아이가 한국 사람이 되는 건데 왜 굳이 인도네시아에서 낳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상훈이도 반대했는데 마야는 인도네시아가 아이 낳기에 더 좋다고 가족들도 도와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더 의심이 들었어요. 뭔가 다른 계획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상훈이한테 조심하라고 몇 번 말했어요. 마야가 뭔가 이상하다고 너무 믿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상훈이는 임신한 여자가 예민할 수 있다고 저보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계속 불안했어요. 86년 살면서 생긴 직감이라고 할까요? 마야가 우리를 진심으로 가족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86년을 살면서 이런 일을 당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마야가 아이를 낳은 건 작년 9월이었어요. 손자였습니다. 처음 아이를 봤을 때 정말 기뻤어요. 86살의 증손자를 보다니 이런 복이 어디 있나 싶었어요. 아이 이름은 민준이라고 지었어요. 처음 한 달 정도는 좋았어요. 마야도 아이를 예뻐했고 저도 오랜만에 아기를 돌봐주는 재미가 있었어요. 상훈이는 말할 것도 없고요. 60이 넘어서 아빠가 된 기분이라고 정말 좋아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난 지 2달쯤 되었을 때부터 마야가 또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를 인도네시아에 데리고 가서 키우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마야가 말하기를 인도네시아가 아이 키우기에 더 좋다고, 공기도 좋고 음식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부모님이 손자를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반대했어요. 아이가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한국에서 커야 한다고 했어요. 그때부터 집안 분위기가 정말 안 좋아졌어요. 마야는 아이 돌보는 것도 대충 했어요. 우유도 제때 안 주고 기저귀도 늦게 갈아주고 그랬어요. 저는 86살인데 다시 아기를 돌봐야 했어요. 특히 상훈이가 농사일 나가 있을 때 마야가 아이를 제대로 안 돌본다는 걸 제가 직접 봤어요. 아이가 울어도 그냥 놔두고 자기는 핸드폰만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하면 피곤하다고, 혼자서는 못 키우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상훈이가 평소보다 일찍 농사일을 마치고 집에 왔는데 집이 너무 조용한 거예요. 평소 같으면 민준이 울음소리라도 들리는데 아무 소리가 안 났어요. 저도 이상해서 마야 방에 가봤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옷장을 열어보니까 마야 옷들이 다 없어졌고 민준이 용품들도 많이 사라져 있었어요. 그때서야 큰일이 났다는 걸 알았어요. 상훈이가 마야 핸드폰에 전화를 해봤는데 꺼져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처음에는 어디 갔다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녁이 되어도 소식이 없으니까 정말 불안해졌어요.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게 저녁 때였어요. 출입국 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마야가 오늘 오후에 민준이와 함께 인도네시아로 출국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어떻게 아무 말도 없이 아이를 데리고 가버릴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것도 시어머니인 저한테 인사 한마디 없이 말이에요. 86년 살면서 이렇게 뻔뻔한 사람은 처음 봤어요. 상훈이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며칠 동안 말도 제대로 못하고 밥도 안 먹고 그랬어요. 저도 속상했지만 상훈이를 달래줘야 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도 정말 아팠어요. 민준이를 손자처럼 예뻐했는데 갑자기 보지 못하게 되니까요. 경찰서에 가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더 기가 막혔어요. 마야는 이미 일주일 전부터 비행기표를 예약해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짐도 미리미리 정리해뒀다고 하더라고요. 완전히 계획된 일이었던 거예요. 공항 CCTV도 보여주었는데 마야가 민준이를 안고 태연하게 공항을 걸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전혀 급하거나 당황한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어서 만족스러워 보였어요. 경찰관이 말하기를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마야가 아이 엄마이고 자발적으로 출국한 거라서 유괴나 납치로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정말 어처구니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민준이 방을 보니까 눈물이 났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던 방이 텅 비어 있으니까 얼마나 쓸쓸한지 몰라요. 상훈이는 더 힘들어했어요. 자기가 바보였다고, 왜 마야를 믿었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마야한테서 이메일이 왔어요. 처음에는 사과라도 할 줄 알았는데 내용을 보고 정말 화가 났어요. 민준이는 잘 있다고, 인도네시아에서 건강하게 잘 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에 충격적인 말이 있었어요. 아이를 키우려면 돈이 많이 든다고 매달 양육비를 보내달라는 거였어요. 한 달에 120만 원이 적당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메일을 읽으면서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무 말도 없이 아이를 데리고 가버리고서는 이제 와서 돈을 달라고 하다니요. 그것도 120만 원씩이나 말이에요. 우리가 한 달에 얼마나 벌어서 사는지나 알고 하는 소리인지 정말 화가 났어요. 상훈이는 더 복잡해했어요. 마야는 미워도 민준이는 자기 아들이니까 굶게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민준이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지만 이런 식으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86년 살면서 이런 뻔뻔한 사람은 처음 봤어요. 처음부터 계획하고 우리를 속인 거잖아요. 저를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잘해놓고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배신하다니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마야가 우리를 어떻게 더 교묘하게 이용했는지, 그리고 법정까지 가게 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야로부터 양육비를 달라는 이메일을 받고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86년 살면서 이렇게 뻔뻔한 사람은 처음 봤거든요. 상훈이도 처음에는 화를 냈지만 민준이 생각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마야가 다시 이메일을 보냈어요. 이번에는 민준이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아이가 웃고 있는 사진을 보니까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제 손자잖아요. 아무리 마야가 미워도 민준이는 죄가 없는데 말이에요. 마야는 정말 교묘했어요. 민준이 할머니를 찾는다고, 할머니 사진을 보여주면 웃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아이가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고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민준이 동영상도 보내줬어요. 처음 걸음마하는 영상을 받았을 때는 정말 울었어요. 제가 옆에서 봐주지 못하는 게 너무 미안하고 속상했거든요. 상훈이는 더 힘들어했어요. 결국 상훈이가 마야가 요구한 대로 돈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반대했어요. 이런 식으로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상훈이는 민준이 생각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한 달에 50만 원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마야는 만족하지 않았어요. 아이가 크니까 돈이 더 든다고, 좋은 유치원에 보내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화가 났어요. 더 기가 막힌 건 마야가 민준이를 만나게 해달라고 했을 때예요. 상훈이가 아이를 보고 싶다고 하니까 한국에 올 비행기표 값을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를 보려면 돈을 더 내야 하고 모든 게 다 돈이었어요. 저는 상훈이한테 계속 말했어요. 마야에게 속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돈만 계속 보낼 수는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법무법인에 상담을 받으러 가기로 했어요. 서민재라는 변호사님을 만났는데 우리 이야기를 듣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요즘 많이 늘고 있다고, 국제결혼을 이용한 사기 사건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일이 많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변호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야 같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고 접근한다고 했어요. 외로운 한국 남성을 타깃으로 해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다음에 아이를 데리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양육비를 요구하는 수법이라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변호사님이 마야에 대해 조사해 본 결과였어요. 마야가 상훈이 말고도 다른 외국인 남성들과 비슷한 일을 했다는
증거를 찾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일본 남성과도 결혼했다가 헤어진 적이 있고, 호주 남성과도 연애했다가 돈을 받고 헤어진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우리를 속일 계획이었던 거예요. 저는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변호사와 상담받고 있을 때 마야로부터 또 이메일이 왔어요. 이번에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마야가 인도네시아에서 변호사를 고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훈이를 상대로 소송을 걸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황당했어요. 자기가 우리를 속이고 아이를 데리고 가버리고서는 이제 와서 소송을 걸겠다고 하다니요. 86년 살면서 이런 뻔뻔한 사람은 정말 처음 봤어요. 마야 측 변호사가 보낸 문서를 보니까 정말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상훈이와 마야가 사실혼 관계였다는 증거들, 상훈이가 마야를 한국으로 초청했다는 증거들을 다 모아놨더라고요. 소송 내용을 보니까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마야가 상훈이와 혼인에 준하는 관계를 맺었고, 상훈이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있으니까 아버지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한 달에 120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했어요.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처음부터 우리를 속일 계획이었으면서 이제 와서 법적 책임을 지라고 하다니요. 변호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소송에서는 마야 쪽이 유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상훈이와 동거했다는 사실이 있고 상훈이 아이를 낳았다는 것도 사실이니까 법적으로는 마야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마야가 처음부터 속일 목적이었다는 걸 증명하기는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말을 듣고 정말 억울했어요. 우리가 분명히 피해자인데 법적으로는 우리가 불리하다니요. 특히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게 법원의 판단 기준이라서 아이를 위해서 양육비를 지급하는 게 맞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법정에서 정식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마야는 인도네시아에서 화상으로 재판에 참여했는데 정말 뻔뻔했어요. 자기는 진심으로 상훈이를 사랑했는데 한국 생활이 힘들어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저를 언급할 때는 정말 화가 났어요. 시어머니가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힘들었다고, 문화 차이 때문에 적응하기 어려웠다고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마야를 친딸처럼 대했는데 그런 말을 하다니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이 아버지로서 책임을 져달라고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자기는 혼자서 아이를 키우느라 힘들다고 상훈이가 도와줘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도 증인으로 법정에 서서 진실을 말했어요. 마야가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고 우리를 속였다고, 임신하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태도가 달라졌다고 증언했어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그런 것들이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상훈이는 정말 억울해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법적으로는 마야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었거든요. 상훈이가 아무리 속았다고 해도 그걸 증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저는 86년 살면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줄 몰랐어요. 법이 오히려 사기꾼을 보호해 주는 것 같았어요. 마야 같은 사람들이 계속 다른 사람들을 속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같아서 정말 화가 났어요. 다음은 법원 판결과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지 6개월 만에 판결이 나왔어요. 법원은 마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판사님은 아이의 복리가 최우선이라고 하시면서 상훈이가 아버지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매달 120만 원씩 민준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보내라는 명령이었어요. 저는 그 판결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86년 살면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줄 몰랐거든요. 우리가 분명히 피해자인데 법적으로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잖아요. 창훈이는 더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도 민준이는 우리 손자예요. 아무리 마야가 미워도 아이에게는 죄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매달 120만 원씩 보내고 있어요. 창훈이가 농사지어서 버는 돈이 많지 않은데 생활비를 아껴가면서 빠뜨리지 않고 보내고 있어요. 가끔 마야가 민준이 사진을 보내줘요. 이제 3살이 된 민준이가 많이 컸어요. 사진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제가 옆에서 봐주지 못하는 게 너무 미안하고 그래요. 86살까지 살면서 손자를 이렇게 멀리서만 봐야 할 줄 몰랐어요. 마야는 여전히 인도네시아에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가끔 보내주는 사진을 보면 집도 좋은 곳으로 이사했고 민준이 옷도 좋은 걸 입혀놓더라고요. 창훈이가 보내는 돈으로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속이 쓰려요. 지난달에는 정말 화가 나는 일이 있었어요. 동네 분이 인터넷에서 본 기사를 보여주시는데 마야가 인도네시아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이었어요. 성공적인 국제결혼 사례로 소개되면서 한국 시댁 덕분에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자랑하더라고요. 그 기사를 보면서 정말 기가 막혔어요. 우리를 속이고 손자를 데리고 가서 돈을 받아내놓고는 이제 와서 성공 사례라고 하다니요. 저를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잘해놓고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배신하다니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변호사님이 알려준 소식이었어요. 마야가 또 다른 한국 남성과 연락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국제결혼 사이트에서 활동하면서 새로운 타깃을 물색하고 있다는 거예요. 86년 살면서 이렇게 뻔뻔한 사람은 정말 처음 봤어요. 창훈이는 지금도 혼자 살고 있어요. 마야 일이 있고 난 후로는 다시 결혼할 생각이 없대요. 한 번 속은 게 너무 아프고 또 다른 사람을 믿기가 어려워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저와 함께 조용히 살고 있어요. 저는 상훈이가 너무 안쓰러워요. 60이 넘어서 겨우 가정을 꾸렸는데 이런 일을 당하다니요. 그래도 상훈이는 여전히 효자예요. 86살 된 저를 잘 돌봐주고 있어요. 제가 건강할 때까지는 상훈이와 함께 살아야겠어요. 가끔 민준이가 우리를 찾아올 날이 올까 생각해봐요. 아이가 커서 아빠와 할머니가 누군지 궁금해할 때, 한국에 가족이 있다는 걸 알게 될 때, 혹시 우리를 만나러 올까 하는 마음으로 살아요. 그게 제가 지금 버틸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에요. 동네 분들은 상훈이 보고 바보 같다고도 해요. 그만 돈 보내고 새 출발하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어요. 민준이는 우리 손자거든요. 아무리 마야가 미워도 아이만큼은 포기할 수 없어요. 요즘은 비슷한 피해를 당한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어요. 국제결혼을 이용해서 돈을 받아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저처럼 나이 든 어머니들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아들이 외로워하는 걸 보면 마음이 아프지만 그렇다고 성급하게 결정하면 안 돼요. 진짜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충분히 알아보셔야 해요. 86년 살면서 이런 일을 당할 줄 몰랐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고 민준이도 할머니와 아빠의 진심을 알게 될 거라고 믿어요. 마야는 지금도 어디선가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있을 거예요. 저에게 했던 것처럼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사랑하는 척하면서 돈을 받아낼 계획을 세우고 있을 거예요. 사랑은 없어도 계산은 틀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저는 이제 민준이가 클 때까지 묵묵히 기다릴 거예요. 언젠가는 민준이가 진실을 알게 될 거고, 그때 할머니와 아빠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이해해 줄 거라고 믿어요. 그게 86살 된 할머니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니까요. 여러분도 저희 같은 일을 당하지 않으시길 바라면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이 더 많으니까 희망을 잃지 마시고 그래도 조심은 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86세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진짜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지만 가짜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지갑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머니께서 원했던 건 따뜻한 가족이었는데 받은 건 차가운 배신이었죠. 하지만 그 속에서도 손자를 향한 할머니의 마음만큼은 진짜였습니다. 86년의 인생 경험도 막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가족에 대한 간절함입니다. 외로운 자식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내어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 그 순수한 사랑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사람일수록 더 신중해야 합니다. 진짜 가족은 조건 없이 함께 있고 싶어 하지만 가짜 가족은 항상 무언가를 요구하거든요. 혹시 주변에 비슷한 상황에 계신 어르신이나 가족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한 가정의 작은 주의가 다른 가정의 큰 불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 하나하나가 더 많은 어르신들께 소중한 경고를 전달하는 가교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가족을 지키는 지혜로운 이야기들을 진솔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지혜로운 사연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